네, 6월 25일이에요. 6.25 75주년입니다. 네. 그런데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엄청난 또 격전이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격으로 이란을 폭격을 하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또 강제 휴전을 했다고 그러고 그 뒤에도 교전이 있는데 또 휴전이 됐다고도 하고 어떻게 된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이 밀떡들의 아이돌 최승병 박사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건지 좀 정리를 그래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전망을 좀 해보죠. 네, 뭐 지난 2주일간 워낙 숨가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한번 넘겼었죠. 불신임을 딱 모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그 다음에 6월 13일에 전격적으로 이란에 그 기습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시작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네,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격을 할 때 말로는 이 참수 작전을 같이 해야 된다. 네네네. 저게 아무래도 주요 지휘관들과 주요 뭐 지휘 통제 시설을 갖다가 먼저 격파를 해야 된다. 말로는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아,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 참수 작전이라는 게 적의 지휘부, 우리도 뭐 장군들 갖다 굉장히 철통 경호를 하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죠. 네네. 근데 워낙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그 참수 작전이 이루어졌죠.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왜 우크라이나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 기지를 공격하는 것처럼 네. 이란 내부에 숨겨놨던 드론들이 갑자기 쫙 나타나갖고 이 지휘관들이 이 자택이라든가 아니면 회의하고 있던 회의실을 정확하게 타격을 하면서 이 엄청난 거물급 사령관들이 많이 사망을 했고요. 당장 뭐 그때 사망한 인물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참모총장. 네. 네, 이란군 참모총장인 이 모하메드 바게리 소장이 그때 사망했고, 그리고 이란군은 정규군 외에도 핵심 세력이 바로 혁명수비대지 않습니까? 네네네.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었던 호세인 살라미가 또 네. 그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양쪽에 탑2 거물이 한꺼번에 그러네요. 제거가 된 거고, 뭐 그거 외에도 수많은 지휘관들이 동시에 사살당하고, 거기에 이란의 주요 핵과학자 6명이 또 같이 죽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이란이 또 반격을 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요 반격을 갖다가 하기도 전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어. 그 다음에 공습이 들어간 곳이 바로 아. 여러 방공망 파괴 작전입니다. 당연히 현대 공중전을 하기 전에는 저게 이제 대공 미사일 같은 게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레이더 기지라든가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이런 방공망 제압 작전이 가장 핵심인데 이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됐습니다. 아. 그날 새벽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한 200여 대의 항공기를 갖다가 총 5번의 제파에 걸쳐서 이걸 밀어넣어갖고 재파라는 게 무슨 뜻이죠? 웨이브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쫙 들어가고 그다음 아. 웨이브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파도처럼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요. 이걸 200대를 제파라고 합니다. 5팀으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에 걸쳐서 그렇게 공습을 했다. 때렸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서 주요 전략 타겟을 갖다가 100군데 이상의 330개 이상의 정밀 유도 폭탄들을 갖다가 떨어뜨려서 완벽하게 무력화 시켰고요. 그 다음이 되니까 오후부터 방공망이 정리가 되니까 오후부터 이제 또 주요 시설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공항들. 그러니까 이게 민군 겸용이죠. 그러니까 이란 공군이 혹시나 뜰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주요 목표였던 핵 시설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 중에 하나가 나탄스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다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말이 많았던 포르도에 있는 농축시설도 이때 처음에 공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녁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핵 단지가 있는 이스파한에 거기는 주로 핵의 R&D라든가 제조 공장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이쪽으로 차례차례 공격을 해갖고 첫날에 벌써 어마어마한 이 전과를 올렸죠. 네네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 며칠 동안에 걸쳐서 그 다음 순서대로 착착착착 전략적 목표를 제거했습니다. 아. 그 과정에서 그래서 뭐 왜 3일째 정도가 되면은 왜 해외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이란에서 국영방송국에서 방송하고 있던 와중에 맞아요.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갑자기 앵커가 피신하기도 하고 그 정도 지금 철저하게 제압이 돼갖고 이 보통 셋째 날 정도에는 이 원래 저
이란에도 동쪽 끝에 있는 그런 깊숙한 공군 기지들은 웬만하면 안 가는데 거기까지도 들어가서 이제 폭격을 해서 탄도 미사일 발사대가 이 당시 기준으로 한 30% 이상 제거되는 그런 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한 하루 이틀 지나서부터 이란이 슬슬 정신을 차려갖고 네. 탄도 미사일로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날에는 좀 기세가 괜찮았어요. 첫날에는 그래도 한 거의 200기 가까이 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때도 많이 놀랐습니다. 뭐 당연히 반격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핵심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이 다층 방공망을 얼마나 뚫을 것인가. 우리가 계속 작년에도 여러 공격 패턴을 봐오셔서 알겠지만은 탄도미사일만 공격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장거리 드론을 같이 띄워갖고 네네. 최대한 교란 작전을 펴면서 이 탄도미사일을 같이 넣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작전을 펼치면 그래도 제법 뚫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번엔 예상외로 많이 격추시켰습니다. 이번 아이언돔이 이른바 네. 작동한 건가요? 네, 근데 아이언돔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이언돔은 이 다층 방공망의 제일 아랫 부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탄도미사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가까운 데서 쏘는 그 전에 뭐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에서 네. 쏘던 이런 단거리 미사일들 공격하는 것이고요. 이런 장거리 탄도미사일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에로우 시스템이라든가 이 다윗의 돌팔매 같은 것들이 네. 반격을 하고 그리고 또 역시 미군이 갖고 있던 그 패트리엇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식입니다. 근데 뭐 첫날엔 90% 이상이 이게 격추가 됐어요.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에는 뚫은 게 한 7개 정도밖에 없어서 이거 이스라엘이 상당히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게 드러났고요. 100개 넘게 쌌겠네요. 그러면 네. 90% 정도가 요격이 됐다 그러면 7개만 떨어졌다면 어쨌든 피해는 거의 주지 못했다. 네, 그래갖고 초반 3일에 어느 정도 기세가 좋았는데 이란이 이때 맞춘 중요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이 몇 개 없습니다. 원래 제대로 반격을 하려면은 이란 공군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주요 공군 기지를 타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 공군 기지는 뚫리지가 않았어요. 맞은 건물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네네. 이 텔아비브에 있는 군사 건물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나 그쪽에서 군사 정보 학교가 있습니다. 그 네네. 학교 건물에 맞았는데 그건 또 실제로 정보 컨트롤 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약간 좀 타격이 제한적이었죠. 아, 그러면서 이게 이거 일방적으로 지금 이란이 불리한 상황 가고 있는데라고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도 공격이 계속이 되었죠. 그래서 6월 17일 정도가 되니까 이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때가 저기 G7 회의하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그때가 바로 나 이제 가야 되고 그러고 갔던 건가요? 네. 그러면서 그때 막 설왕설래했죠. 도널드 트럼프가 이걸 용인한 거냐 아니면 독단적으로 네타냐후가 저지른 거냐라는 네네. 거에서 그때 다들 설왕설래했었는데 원래는 이 뒤늦게 지금 본 상황에서는 처음엔 트럼프가 그냥 용인한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타냐후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 이란 핵 협상하는 게 이게 그때 딱 2달 협상 시한이 끝난 다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풀려가고 굉장히 트럼프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네타냐후가 딱 들이민 거겠죠. 우리가 한번 압박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해봐라는 정도로 반신반의했는데 이게 딱 3일 정도가 지나니까 이 공격의 결과가 굉장히 성공적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이 미군의 정보 보고가 그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마음이 확 돌면서 그렇다면은 이거 우리가 여기 한 밥숟갈 얹어봐 라는 그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요. 네. 그때 엄청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서 갔잖아요. 네, 아마 그때가 이 초기 이스라엘 작전의 성과를 갖다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거는 좀 우리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이 밑에서부터 정보 보고들 지금 우리가 여기 가세에서 뭘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왔겠죠. 그 시점이 딱 되면서 이스라엘이 피치를 더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핵 시설들을 더 집중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죠.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에 초점이 된 시설들은 바로 이란이 계속 추진하고 있던 우라늄 농축 시설들입니다. 네. 우리가 자연 우라늄은 이 핵 물질로 쓸 수 있는 핵연료로 쓸 수 있는 우라늄 235가 0.7%밖에 안 되는데요. 이걸 기체로 만들어 갖고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이걸 무기로 쓸 수 있는 90%로 농축하는 게 이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그래갖고 이 농축 시설을 갖다가
이란 같은 경우는 나탄스와 포르도라는 이 두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 나탄스 쪽에 한 대략 15,000기 정도의 원심 분리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저 포르도 쪽에 한 3,000기 정도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탄스 같은 경우는 이 원심 분리기 시설들이 주로 지상에 많이 있어요. 옛날에 초기부터 만든 거여 갖고 그때는 방호를 신경 쓰지 않고 만든 거라서 지상이라든가 아니면 얕은 지하에 있는 거에서 이건 폭격하기가 쉬웠는데 포르도 시설은 나중에 만든 거여 갖고 이때서부터는 그 방호를 위해서 굉장히 깊은 곳에 이건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에 이 수집한 정보 보고로는 약 대략 한 지하 80m에서 9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강화 콘크리트로도 방어가 되고 있다. 라는 이런 시설로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초기 요 공격으로 나탄스 시설은 빨리 무력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포르도 시설이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포르도 시설을 그 다음 요게 한 그래서 19일, 20일 요 시점부터는 이 포르도 시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죠. 그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얘기가 나온 거죠 그때 막. 왜냐하면 벙커바스터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깊은 지하를 뚫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 가지는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겁니다. 진짜. 네네네. 그래서 공수부대가 들어가갖고 거기 기습적으로 그 밑에 지하 갱도 들어가갖고 여기 갖다가 제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괴를 시키는 거. 근데 이게 당연히 포르도 시설 주변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부대 주둔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네네.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은 역시 벙커버스터 지하를 뚫는 네. 이 폭탄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도 물론 벙커버스터 폭탄을 갖고는 있습니다. 왜 우리 헤즈볼라 지도부 폭사시킬 때 그때 쓴 GBU-28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뚫을 수 있는 깊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 20m 정도 뚫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로 뚫으려면 수십 발을 동시에 한 군데다가 꽂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좀 불안해요. 그럴 때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대안이 GBU-57 이번에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네. 이게 강화 관통탄이라는 뜻인데 이걸 한번 써보자. 이거는 이 맨땅 같은 경우는 지하 60m까지 파고 들어가서 터지는 물건입니다. 네. 이게 무게가 무려 13.6톤짜리인데 네. 이걸 고도 한 1000m 이상에서 떨어뜨려 갖고 그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로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게 폭약도 한 2.4톤 정도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 뻥 터지기 때문에 거기서 강한 충격파가 발생을 해서 이게 설령 뚫지 못하더라도 일종의 지진 효과를 일으켜서 그 안을 굉장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입하면 좋지 않을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모호한 자세를 취했죠. 이거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다, 어쩌고 네, 있다, 네, 막 네. 그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이걸 쓸 수 있는 폭격기는 유일하게 미국의 B2 네, 전략 폭격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B2 전략 폭격기는 다 미국의 한가운데 있는 기지에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출격해서 이 과감한 작전을 할 것인가? 물론 이렇게 먼 거리에 작전한 적은 있어요. 아프간 전쟁 때 아프간까지 날아가서 한 적은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진짜 할 것인가? 그 당시 반대도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마가파들이 네네.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러니까 네. 미국 트럼프를 둘러싼 여러 정파 중에서 고립주의적인 정파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전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네, 사람들. 네오콘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옛날에 네오콘처럼 또 외국에 이렇게 개입하고 우리 힘을 낭비하려고 드느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 배넌 같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진짜 이게 할까? 그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 지금은 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을 한테 뭐 다른 무기를 줘갖고 시키든지 뭐 그럴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 예상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진짜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낮에 폭격을 했죠. 네. 그 작전도 굉장히 미드나잇 해머라고 이름을 네. 붙였지 않습니까? 한밤의 망치? 한밤의 망치. 미국 현지 시간 토요일 자정 정도에 출발했는데 이 B2 폭격기는 딱
그 공군 기지에 18대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가 캔자스시티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비투기가 뜨면은 그 주변에 밀리터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예, 소셜 미디어에 많이 올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뜨면은 금방 알아요. 그래갖고 아, 그때 미군이 기만 작전을 펼쳤습니다. 네. 이 B2 폭격기들이 잔뜩 떴는데 그때 네. 딱 동시에 보도 자료가 나간 것이 우리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 B2 폭격기들을 괌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8기가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괌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나와갖고 다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괌으로 가나 보다 했는데 그게 페이크였죠. 아, 8대는 괌으로 가는데 그거 외에 7대가 대서양을 넘어서 아, 이란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16시간 거의 40분을 비행을 네네. 해갖고 현지 시각, 이란 시각으로는 1시 반 정도에 바로 이 포도 기지와 아까 얘기한 나탄스 기지 쪽으로 이 접근을 해서 아. 6대는 포도 기지에 아까 그 지하 농축 시설에 네네. 12발의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고요. 네. 나머지 한 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탄즈 시설에 마저 있는 지하 시설을 2발로 때렸고요. 동시에 저쪽 페르시아만 입구 쪽에 있었던 잠수함에서 또 토마호크 미사일을 30발 정도 발사해갖고 네. 이스파한에 남아있던 여러 이 제조 시설들 그리고 남아있는 단지 시설들을 갖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걸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기습적으로 전개가 됐죠. 아, 아니 그 B2 폭격기가 대서양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란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멀잖아요. 엄청 근데 멀죠. 한 대에 벙커버스터를 몇 발씩 탑재를 하나요? 아까 한 대 13톤? 2발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27톤 정도 7톤이 실을 수 되는 있는 거를 거죠. 싣고 그렇게 오래 비행할 수 있는. 당연히 공중급유기가 계속 따라붙었죠. 아. 공중급유기의 급유를 받아가면서 뭐 대략 한 지중해를 따라서 가다가 이스라엘 가깝게 오면서부터 거기서 다시 이 중동에 배치돼 있던 이 호위 전투기들의 지원을 받아갖고 네. 호위 전투기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 군데에 이 타격을 했고 네, 핵잠수함에서 쏜 그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지금 평가되고 그래서 그 있어요? 당시에 얘가 나왔을 때 이게 진짜 뚫었을까? 많은 타격을 줬을까? 사실 정확하게 피해는 아직까지도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그 나온 걸 딱 보면은 12발을 꽂아 넣었는데 구멍이 딱 6개가 생긴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 군데다가 2개씩 정확하게 넣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8, 90m 아래에 만약에 핵물질이 있다고 그러면은 네. 60m까지 들어간 벙커버스터를 하나 터트린 다음에 그 그다음에 자리에 구멍을 다시 뚫고 그 똑같은 자리- 구멍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까지 파괴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근데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 거기까지 완전히 뚫렸는지를 보려면은 그 다음에 한 가지 징후가 그래서 약간 방사능이 누출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잡히는 걸 봐서 이게 아마 그 안에 있는 시설 내부까지 완전히 뚫고 들어가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그 정도 들어갔으면은 이게 원심불기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장비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고속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중심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설치하는 것도 까다롭고 요 배관 만드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수고가 드는데 이 그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진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와르르 하는 이 지진으로 한번 내부가 뒤집혔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 원심 분리가 쓰러지고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IAEA 쪽에서도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부의 원심 분리기들은 이게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아, 그래서 상당히 그 피해가 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우리 미드나잇 해머 작전 그리고 헥세스 장관이랑 엄청나게 우리는 대성공을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갖고 많이 설왕설래했었죠. 그래서 이란이 전면전 이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뭐 유가도 급등 잠시지만 급등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란이 반격을 하긴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상한 반격이었어요. 맞아요. 저희 그때도 아무래도 이게 이란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뭔가 반격을 하겠거니라고 해서 만 하루가 지나갔고 야간에 공격이 있었죠. 그 당시에 주요 타겟으로 얘기가 된 것이 중동 내 미군 기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카타르에 미군 중동 최대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길 향해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소셜 미디어에서 이란 미사일이 날라온다 그런 얘기들이 이 실시간으로 뜨고 그랬는데요. 그때 딱 탄도 미사일 14발을 카타르 기지로 봤죠. 그러니까 보냈죠. 그러면서 미군 기지를 어쨌든 쏜 네.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큰 일이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다음에 오래 지나지 않아서 미국 쪽에서 발표가 나왔죠. 이거는 약속하고 쏜 거다. 이란이 미리 그래. 알려주고 쏜 거다. 트럼프가 직접 올렸죠, 그 SNS에. 네, 그러고서 13발이 가깝게 왔길래 13발은 다 요격시키고 한 발은 멀리 딴 데 떨어졌다.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뭐 이 정도 해줘갖고 고맙다. 그렇게 얘기 나왔고 그때도 다들 황당해했죠. 고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정말. 네, 이거 정말 이건 뭐지라고 어. 원래 그 전에 중요하게 얘기된 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게 아닌가 막 맞아요. 그런 그 얘기가 의회에서 있었으니까. 또 의결했다고 의회에서 그랬어요. 의결을 해갖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 당시 그러면은 이란이 무슨 수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주요 전략으로 세워놓고 해군이 주로 고속정들, 이 어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드론을 많이 배합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오함대가 굉장히 거기 촉각을 기울였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 막으려고 나오면은 역시 원점 타격하려고 그 당시 수많은 순항 미사일들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여기다 14발 쏘고 뭐야 갑자기 이거는 약속하고 쏜 거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는 거지라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잘 아시다시피 네. 갑자기 트럼프가 휴전하게 됐다. 휴전하기로 했다. 그것도 SNS에 갑자기 올려버려가지고 네. 진짜 밤중에 요즘 밤잠 못 주무셨겠어요? 진짜 못 맨날 잤습니다. 밤에 SNS. 네, 뭐 밤에 이 뉴스들이 터지니까 그런 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이거 그 금융시장 반응 그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정말 황당했는데, 근데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거는 트럼프는 정말 변칙의 끝판왕이구나. 이제까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외교적 절차와 관례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무조건 항복을 하라느니 뭐 등등등 굉장히 폭력적인 말을 쓰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완전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다 때려 눕혀 주겠다 하다가 또 이 정도면 됐으니까 끝내겠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이 소위 얘기하는 합리적 예측을 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이번에 면목이 없게 됐죠. 그러니까 23일 날 네. 양쪽이 이란, 이스라엘 다 휴전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이렇게 SNS에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24일 날 이게 또 트럼프가 화를 막 내면서 그런 장면이 그 언론에 나왔어요. 미국 언론에 보니까 정말 그 욕설을 막 하면서 이스라엘 이러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SNS도 다 대문자로 막 이렇게 맞습니다. 올렸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니 지금 잠잠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네, 그때 휴전이 성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로는 이 양쪽이 다 휴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먼저 반응을 보였죠. 이란도 우리도 휴전할래. 이스라엘이 공격 안 하면은 우리도 휴전에 동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입을 꼭 닫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아무 반응이 안 나와서 이스라엘은 확실히 지금 불만 있다.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지금 더 때리고 싶은데 지금 이걸 트럼프가 억지로 지금 뜯어 말렸구나. 근데 그 와중에 휴전한 것처럼 얘기되는데 이란 쪽에서 미사일 2발이 날라왔다는 뉴스가 네. 이스라엘 언론 쪽에 뜨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더니 즉시 이스라엘 군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소셜 미디어 같은 때 휴전은 깨졌다. 휴전을 지금 이란이 파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즉시 응징보복을 하겠다는 거 갖고 그때 딱 느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은 지금 확실히 휴전을 안 바라고 있구나. 네네. 이거 이런 구실만 기다리고 있었구나라고 해서 즉시 반격태세로 돌입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나선 거죠. 허튼 짓 하지 마라. 내가 다 이렇게 휴전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경고망동하느냐라고 그때 꿀밤을 한 대 먹인 셈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받아들인 건가요? 그리고 나선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액션은 없는 거죠. 그때도 얘기 나온 게 그냥 2발 때렸다고? 그럼 2발까지는 인정해 줄게. 근데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타냐후 쪽에서도 알겠다. 일단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이스라엘의 주요 소식통에서는 일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네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분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지만 뭐 지금 트럼프한테 대들었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좀 수그리는 척하면서 네타냐후가 지금 뭐 중간에서 조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황 정리는 이제 아주 군사적으로도 세밀하게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휴전시킬 거였으면 애초에 트럼프는 왜 네타냐후 아까 G7 그때에 네. 네타냐후가 폭격한 거 그 전에 직전에 용인한 거 아니냐고 분석하셨잖아요. 네. 왜 네타냐후한테 폭격을 용인했을까요? 예, 아무래도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압박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른 사람들이 진짜 숨이 막히게 할 정도의 그 압박감을 느끼고 거의 코너에 몰렸을 때 이걸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네네네. 해갖고 그 딜을 많이 쳤다는 그 뭐 협상 관련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걸 떠올린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이란과 2달의 시간을 갖고 지금 우라늄 농축 그 불능화를 놓고서 계속 압박을 해왔지 않습니까? 압박을 해왔는데 네. 지금 이란이 계속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었거든요. 계속 이런저런 말하면서 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짜증이 났겠죠.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가자도 마무리가 안 되고 이거 또 상황이 꼬여 나가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을 텐데 네타냐후가 그때 잘 들이민 것 같습니다. 야. 네타냐후가 우리가 대신해서 압박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서 솔깃하면서 허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란이 핵 개발을 거의 완성한 거는 맞는 건가요? 그게 지금 이번에도 큰 쟁점이 되고 그렇죠. 있죠. 이게 정보 소스마다 지금 엇갈리고 있어서 옛날에도 이 미국이 이라크 공격했을 때 네. 부시 대통령 때 그때도 맞습니다. 무슨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그러면서 공격했는데 나중에 다 없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네, 이번에도 좀 확인은 안 되는데 몇 가지 의심되는 징후들은 있죠. 이 우라늄 지금 농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미 이란이 그 농축을 60%까지는 해놨습니다. 많은 수가. 그래서 400kg 정도가 이렇게 농축된 상태로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리면 90%로 순도를 올리면은 그게 무기에 쓸 수 있는 수준의 우라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란이 요즘 최근에 코너에 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론이 비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다 안 했다 착수했다 안 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IAEA 쪽에서 포워더 쪽에서 대략 한 지금 8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우리가 샘플을 감지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네네. 이거는 60%에서 지금 농축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진짜냐 아니냐 갖고 이제 정보기관 내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미국의 국가 정보국으로 DNI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DNI 쪽에서는 그거 아닌 것 같다, 네.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한 거고 이번에 이스라엘 모사드 쪽이랑 네네네. CIA가 이거는 네. 하는 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충돌하고 있었는데 네네. 트럼프가 모사드랑 CIA 쪽에서 얘기하는 걸 많이 보니까 이거 애매하긴 한데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이란이 이미 그 미국이 폭격하기 전날에 네. 우라늄 농축 물질을 트럭으로 옮긴 것 같다는 네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격한 게 진짜 이 핵무기 개발 역량을 또는 그 농축된 그 물질들 다 파괴한 게 맞냐? 이런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네,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그래서 뭐 빈집 천장 뚫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죠. 그 폭격하기 한 2, 3일 전 그러니까 19일 그 무렵에 큰 덤프 트럭들이 이 포도 지하시설 입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됐죠. 그러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흙 같은 걸 실어 와갖고 이게 아무래도 특수부대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 입구를 갖다가 막는데 그냥 쓴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한 가지가 그런 식으로 내부 시설과 이 농축우라늄을 그동안 농축해놓은 걸 반출하려고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물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저는 농축우라늄은 일부러 빼돌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네. 다만 그 안에 있던 원심불리기는 못 옮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왜냐하면 원심불리기를 그렇게 빨리 뜯어내서 빨리 실어간다?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설치도 어렵고 쉽게 뜯기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농축 우라늄부터 먼저 빼돌리고 그리고 남은 원심 분리기는 좀 그래도 폭격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봉인해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농축된 한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이 지금 어디 있을 것이냐, 그것까지 파괴된 것이냐가 지금 또 핵심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스라엘이건 미국이건 아직 정확히 어디 있는지 이것도 확신을 못하고 이걸 당연히 파괴시켰다고도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남아있는 뇌관 중에 하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개발 역량을 파괴를 한 건 맞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농축 우라늄은 어느 정도 좀 어딘가로 피신시킨 것 같고, 네. 이런 정도로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아,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걸 갖고 이란이 다시 숨을 돌린 다음에 빨리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텐데요. 그거는 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시 지금 개발하기는 어렵다. 농축 60%까지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네네. 어쨌건 이걸 무기급으로 90%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원심 분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원심 분리기를 설치할 만한 데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원심 분리기 시설이 살아남았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탄즈나 포도 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아마 만신창이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이번에 또 철저히 파괴한 것이 그런 원심 분리기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급망을 철저히 파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구축하고 다시 생산해서 어딘가에 설치하기에는 지금 같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설령 이걸 어딘가에 좀 살아남은 데가 있어갖고 거기서 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갖고 있는 양이 애매합니다. 이 지금 400kg 정도 농축하면은 우라늄 원자 폭탄을 대략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갖고 핵 전력이라고 뭐라 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원자 폭탄이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핵탄두를 한 50개 정도에서 100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적에게 다수를 날리고 한 방 그다음에 타격을 받더라도 그다음 보복을 할 수 있는 이 수준이 되는데 지금 9개 10개로는 일단 이거 만든 다음에 핵실험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걸 생각하면은 불충분한 숫자입니다. 아, 그러고 이번에 워낙 방공망이 많이 망가져서 추가적인 무슨 일을 도모하기에는 상당 기간 아, 공격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걸 뭐 재개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란도 그런 판단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개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핵 협상 자체가 여기서 막 더 전면전으로 확전하고 그러면서 핵 협상에서 우위를 갖기는 또 쉽지 않은 것이고, 네. 그냥 핵은 포기하고 그냥 뭔가 다른 걸 요구하면서 타협하는 방식으로 간 건가요? 그렇게는 지금 확인할 수가 네. 없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란 쪽에서 선선하게 휴전으로 나온 이유는 이런 뭐 핵 능력 파괴를 떠나서 지금 방공망 자체가 완전히 와해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공망이 없으면은 사실상 대문이 활짝 열린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공군을 동원해서 언제든지 우리 앞마당을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뭐 지금 핵 개발 재개하고 뭐하고 이게 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러네요. 잘못하다가는 네. 또 두들겨 맞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휴전을 하고 어떻게든 뭐 당장 약간의 굴욕을 감내하고서라도 일단은 뭐 시간을 벌어서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방공망을 재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는 불만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너무 강력하게 지금 제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거 네. 조금 더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생각이 나서 정리하면서 요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네. 어쨌든 미국이 직접 이란을 폭격해서 핵시설을 파괴를 네. 했다는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한도 그럴 수 있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폭격을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그 얘기가 별로
포항된 얘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 물론 트럼프도 일기 행정부 때 그런 얘기를 갖다가 꺼냈었죠. 우리가 뭐 볼턴회고록이나 그런데 보면은 미 국방부에다가 저것들 북한 한번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준비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뭐 매티스라든가 볼턴이나 그런 사람들이 북한은 지금 핵을 갖고 있다. 지금이 무슨 90년대 그 당시 클린턴 행정부 때 얘기도 아니고 지금은 어렵다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기를 쓰고 거긴 못 참가하겠다고 막아갖고 이렇게 된 건데 그 이후로 뭐 현실을 받아들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고서 역시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성적으로 뭐 지레짐작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그 생각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퍼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대로 잘 풀리게 된다면은 트럼프의 기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노벨 평화상감까지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좀 더 업적을 내고 싶어 할 텐데 그때 눈을 탁 한국으로 돌려서 우리나라로 돌려갖고 북한도 한번 비핵화 시켜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협상을 해보려고 하겠죠. 트럼프의 딱 이 공식을 보면은 협상 좀 해봐갖고 이번엔 좀 말 들을래라고 하다가 여전히 안 되겠다고 하면은 그럼 압박 좀 한번 받아볼까라고 하면서 본술 쓸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당연히 지금 북한이 그러기엔 핵 능력이 너무 강한 건 사실입니다. 네. 북한은 지금 핵탄두가 한 1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트럼프를 놓고서는 예측을 한다는 게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아유, 근데 걱정이네요. 어쨌든 간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냉철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최승명 박사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